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9월 12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합니다.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 원전을 넘어 전방위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높이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붕괴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며 추석 명절 동안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계청이 장래 가구 추계를 발표했습니다. 약 30년 후인 2052년 4집 중 3집이 1에서 2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고 고령자 가구는 전체의 50.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최근 쓰레기 풍선을 연속으로 날려보낸 북한이 복합 도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부터 우리나라를 원전 건설 우선 협상자로 지정한 체코를 공식 방문합니다. 두 나라 정상은 원전 협력을 넘어서 과학기술과 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이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 순방길에 오릅니다. 우리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원전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교육, 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관계 발전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높이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식 방문 일정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체코 수도 프라하에 도착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이후 윤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의 단독 회담, 확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양국 대표단과 정재계 인사가 참여하는 파벨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도 함께합니다. 다음 날인 20일 오전 윤 대통령은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프라하에서 90km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이후 프라하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와 소인수 회담, 업무 오찬을 함께합니다.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과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제도화할 업무 협약에 서명하고 공동 언론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 상하원 의장과 각각 회담하고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체코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합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동포만찬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체코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공식 방문하는데 역시 당면한 최대 현안은 원전 수주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위한 세일즈 외교와 함께 한 체코 간 원전 동맹의 구축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체코가 한국 수력 원자력 주축의 팀 코리아를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만큼 윤 대통령은 이번 공식 방문을 통해 최종 계약 확정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방문에서 파벨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밝힐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네덜란드 방문 당시 반도체 동맹을 구축한 것처럼 이번 체코 방문을 계기로 원전 동맹 구축을 기대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분야 산학연이 동행해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해결료, 방패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협력 방안에 대해 양국이 머리를 맞댈 거라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미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는 50여 개 기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이들 경제인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양국 기업과 기관은 이 자리에서 첨단 산업과 고속철도, 우크라이나 재건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중단됐던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재개하고 2년마다 정례 회의를 여는 등 과학기술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담화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상황이 어렵지만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면서 추석 명절 동안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이 일어날 거란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올 설 연휴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약 8천 곳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연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진의 경무를 덜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 의료 체계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총리는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올리는 등 의료인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의관과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한편 지자체 또한 비상의료 관리 상황반을 운영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의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자는 주장에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당한 의과대학 지원생들이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며 2025년도 모집 요강은 현실적으로 바꾸기 어렵고 그것은 그대로 단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을 향해서는 연휴 기간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사직했다가 복귀한 전공이나 최근 응급실 의료진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서는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계속해서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국진 기자, 이번 당정협의회의 열쇠말을 꼽으라면 대화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만났습니다. 당정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화의 시작이 중요하다며 의료단체의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는 해법을 위해 힘을 합쳐 찾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여야 의정 협의체의 시작을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화를 당사자끼리, 중재자끼리 모여서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의제 제한도 없고 출발을 위한 조건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특정 의료단체 참여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협의체 출발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료의 발전을 위한 해법을 논의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응급의료 상황을 진단하는 한편 또 의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한 총리가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네, 한 총리는 역대 정부가 의료 개혁을 미룬 탓에 지금 우리 국민이 치르고 계신 비용을 정부가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겸허하되 심지 굳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한 총리는 특히 개혁을 미루면 머지않아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쉽다고 강조하며 의료 개혁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인데요. 지역 필수 의료 체계 운영,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까? 네, 당정은 11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원에 8천여 곳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국민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과 문연 의료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지원과 응급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센터 인건비를 국가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필요 인력인 의사와 간호사 약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으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당정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공의에 대한 수련 수당 지급 확대 외에도 전공의 처우 개선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의료인 사법 부담을 낮추는 의료사고 특례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석 명절 정부의 응급의료체계 운영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는 2052년이면 4집 중에 3집은 혼자 또는 둘이 사는 가구가 되고 고령자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가구 추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차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치 않는 딩크족.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보다 확실한 현재의 행복을 찾는 욜로족. 현대 사회에서 점차 늘고 있는 가족 유형입니다. 아이 생각은 없지만 결혼 생각은 있고 또 부모님하고도 아마 따로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남편하고 뭔가 둘이서만 살고 싶은 생각이. 통계청이 발표한 2052년까지의 장래 가구 추계에서도 이러한 사회상의 변화가 드러납니다. 재작년 기준 전국 총 가구는 2,166만 가구, 2041년 2,437만 가구까지 증가한 뒤 서서히 감소해 2052년엔 2,327만 가구에 이를 전망입니다. 평균 가구원 수도 2022년 2.26명에서 2052년 1.81명으로 떨어지면서 2명 선이 무너집니다. 1, 2인 가구 비중은 2022년 62.7%에서 2052년 76.8%로 늘어납니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재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가 41.3%로 늘어나고 부부 가구가 자녀가 딸린 부부 가구를 앞지르게 됩니다. 부부 자녀 가구는 185만 가구 줄어드는 반면 부부 단독 가구는 158만 가구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 이 같은 가구 유형의 변화는 고령화와 기대 수명 증가, 저출생, 혼인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의 연령도 올라갑니다. 2022년 53.2세였던 가구주 중위 연령은 2052년 65.4세로 12세가량 높아집니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역시 2022년 24.1%에서 2052년 50.6%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30년 뒤엔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고령자 가구인 셈입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70세 이상 가구가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독거노인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KTV 변차연입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은 조세나 복지 정책 등 70개에 가까운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인데요.
이 공시가의 산정 방식이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국민 인식에 맞게 시장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쪽으로 변경되는 건데요.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의료보험료 등 각종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약 70%, 단독주택은 약 60%, 토지는 약 50%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지난 2020년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발표된 뒤 2021년부터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세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자 지난 3월 정부가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후속 조치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국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7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가 중요하고 공시가격은 시장가격과 다른 개념이라는 인식과 함께 공시가격 변화와 시장 변화는 같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매년 시세 반영률 인상을 위한 기존의 방식에서 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시세가 9억 원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의 현실화 계획에서는 내년도 공시가격이 6억 5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4.52% 오르지만 합리화 방안이 적용되면 올해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인 1.52%만 적용돼 6억 3,200만 원에 이르는 겁니다. 현행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시세 반영률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실제 집값 상승률보다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인식에 부합하도록 시장의 변화가 공시가격에 충실하게 반영되는 방식으로 산정 방식을 변경하겠습니다. 또 국제과세평가관협회의 평가 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낮은 지역을 선별한 뒤 이를 심의해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합리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급격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고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쐈습니다. 최근 연속적인 쓰레기 풍선에 이어 2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다시 감행한 건데요. 우리 군은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으며 미국, 일본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360여 킬로미터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비행거리와 고도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남쪽을 겨냥할 경우 서울과 대전 등 대도시뿐 아니라 계룡, 군산, 청주 등 군 주요 시설이 있는 곳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으며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7월 1일 이후 2달여 만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은 최근에 우리 연합연습이나 쌍용 훈련에 대한 반발, 또 러시아 수출을 위한 또 그런 테스트 목적으로 했을 수 있고, 앞서 북한은 지난 4일부터 닷새 연속으로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고 11일 밤에도 2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웠는데 대부분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북한이 2달여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가운데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합참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건설이 신청 8년 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원전의 건설 허가는 지난 2016년 세울 3, 4호기 이후 처음인데요. 신한울 3, 4호기는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의 건설 허가안을 의결했습니다. 원전 건설 허가는 설계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심사해 착공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원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한울 3, 4호기의 경우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진 해일 등에 의한 최고 해수위가 부지의 높이보다 낮아 부지 안전성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국내 원전은 2016년 6월 세울 3, 4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 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AI 등 첨단 산업의 발전과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건설이 허가된 신한울 3, 4호기는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1월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2017년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건설 사업이 중단됐고 심사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원전 복원 정책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심사가 열렸고 건설 허가로 이어졌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2032년에서 2033년까지 경북 울진군에 1400메가와트급 가압 경수료형 원전 2개를 짓는 사업으로 약 11조 7천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됩니다. 원전 모델은 APR 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세울 1, 2호기, 신한울 1, 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합니다. 종합 설계는 한국전력기술, 주기기 공급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으며 시공업체는 현대건설과 포스코 ENC 등입니다. 원안에는 건설 허가 이후 진행될 원자로 시설의 공사와 성능 시험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해 원전의 안정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새 출발 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 대상의 확대가 시작됐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경계의식을 갖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 BIS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했고 한국은행도 12일 가계부채 수준이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가계부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부채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계의식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물가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했지만 추석을 앞두고 일부 품목 가격이 높은 만큼 추가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오늘부터 새 출발 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신청 즉시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신청 다음 날부터 중단됩니다. 최 부총리는 금융지원 3종 세트 집행과 온누리 상품권 추가 물량 공급 등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1조 4천억 원 규모의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조성한다며 2027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우리 제조업의 심장이던 산업단지가 최근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기피장소로 전락했는데요.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문화융합선도산업단지 10곳을 집중 지원해 산업단지를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출범 60주년을 맞은 산업단지. 제조업 강국 도약의 밑바탕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노후화가 진행되며 일과 시간 이후 사람이 머물지 않는 도시의 섬이 됐습니다. 또 청년층이 선호하는 문화 편의 시설이 부족해
청년 기피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산업단지의 문화시설을 확충, 청년과 근로자가 기피하는 공간에서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섭니다. 문화의 힘을 통해 산업단지를 청년이 찾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먼저 산단 내 문화 편의시설이 확충됩니다. 산업단지 입지제도를 개편해 문화시설과 식당, 카페 등 시설을 확대합니다. 산단 근로자의 경우 시세 대비 35%에서 9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산단 내 카풀이나 동승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교통 플랫폼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의 경관도 개선합니다. 영세 노후공장의 내외관 개선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매년 전국 산단 소재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경관 개선을 유도합니다. 각 산단의 역사와 스토리가 담긴 공간도 새롭게 구축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옛 구로공단 노동자들이 살던 쪽방을 활용해 그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입니다. 이 공간처럼 산업단지의 역사가 담긴 공간을 재해석해 복합 문화공간, 이른바 산업 라키디움을 구축합니다. 산업 라키비움을 중심으로 광장과 공원 등 특화 브랜드 공간을 개발하고 제품 전시, 체험관 등을 운영해 지역의 인기 명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하드웨어 보강에 이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확충합니다. 근로자 문화체험과 야외 벼룩시장, 지역 예술과 전시회 등 특화 콘텐츠를 기획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과 산단 문화주간 등 산단별 축제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힌 문화융합 선도산단 3곳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모두 10곳을 뽑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새로 조성하는 15개 국가산단은 조성 단계부터 특화 문화시설을 구축하고 선도산단으로 선정되지 못한 산단은 다음 연도 선도산단 선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가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사도광산의 전시를 보강할 것을 요청하고 중국과는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토에서 김창규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의 사도광산. 정부는 등재 조건으로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인근에 노동자 관련 전시를 마련하고 매년 노동자를 위한 추모식을 열 것을 요청했고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광산에서 2km 떨어진 향토박물관에 전시시설이 설치됐지만 강제노동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회담에서 사도광산이 의제에 올랐습니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을 만나 전시시설 개선과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에 일본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초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직접 전할 계획이었는데 국회 대정부 질문 출석차 급히 귀국길에 오르며 용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패널 형태로 해서 약간 빈약한 부분들을 저희가 상설 전시 형태로 보강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 전시 보강에 관한 요청을 드렸습니다. 용 차관은 일본 측에서도 관련 부서에 우리 요청 사항을 알려 협의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논의했습니다. 장정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은 영내 인적교류 4천만 명 달성을 위해 출입국 편의 제고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자 문제가 관광교류 확대에 중요하다는 방향 아래 문체부는 외교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실무 협의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중일 3국 대표는 미래 세대를 주축으로 문화 교류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 교류를 확대하는 등 내용이 담긴 교토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이 선포한 2025-2026 문화교류회해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실질적인 협력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내년도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선포됐습니다. 한국 안성시와 일본 가마쿠라시,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후저우시가 선정됐습니다. 관광과 문화예술 교류로 동아시아 3국의 번영을 도모하는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는 내년 중국에서 열립니다. 개최 시기와 도시는 세 나라 간 협의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일본 교토에서 KTV 김찬규입니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이 중고 거래를 통해 수백만 원에 판매되는 등 암표 거래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온라인 중고거래 게시판, 콘서트와 뮤지컬 공연 입장권을 양도한다는 글이 수두룩합니다. 20대 여성 A씨는 공연을 보기 위해 원래 가격 2배에 달하는 비싼 가격에 암표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당시 뮤지컬 티켓은 1인당 13만 원 정도였고요. 저는 2개 구매해서 40만 원에 샀었습니다. 단순히 그때는 팬심으로 제가 좋아하는 배우분이 출연한다고 하셔서 보러 가고 싶은 마음에 구매했어요. 그러나 웃돈을 주고 산 티켓은 가짜였습니다. 티켓 판매처에 티켓 예매 번호를 말씀드리고 이게 맞는 티켓인지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인원이 한 200명은 훨씬 넘었었고요. 나중에 형사 판결 나온 걸 보니까 5억 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이었습니다. 40대 남성 B씨도 가수 이명웅의 팬인 부모님을 위해 온라인 암표 거래에 나섰다 복면을 당했습니다. 했는데 한 17만 원 내외일 건데 시세는 중고나라에 올라와 있던 시세는 25만 원 정도였고요. 그것도 많이 저렴하게 나왔었던 거예요. 실제 지난해 말 500만 원까지 치솟았던 이명웅 콘서트 온라인상 암표 가격. B씨는 다른 판매자보다 저렴한 가격에 재빨리 웃돈을 주고 표를 구매했으나 역시 사기였습니다. 암표를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사기에 이용하기 위한 분들이 판을 치니까 진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못 가고. 이 같은 인기 공연들을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중고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방식이 전문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이 암패 판매자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 공연이라든가 예술에 재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돈들이 이제 엉뚱한 이러한 그 암표 판매자나 사기꾼들한테 다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암표 판매 행위의 처벌 범위와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매크로를 이용해 예약한 입장권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는 상황.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보에 따른 처벌 수위 차등화 등의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입장권 부정 판매 가격 기준도 명확하게 할 예정입니다. 개인마다 제각각으로 신고 단속 적발 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이에 부정 판매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입장권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암표 거래 신고 체계도 개선해 올바른 공연 스포츠 경기 문화가 조성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대체로 덥고 북쪽을 통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추석 당일 밤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는데요. 귀성이 시작되는 13, 14일은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15일과 16일은 강원 영동, 경상권 해안, 제주도에는 비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18일에도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 비가 예보돼 귀경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기상청은 추석 연후 비가 내리는 시간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으로 평년보다 5도 높고 열대야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기상 정보는 날씨놀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12일부터는 유튜브 옙TV에서 예보관이 직접 출연하는 추석맞이 날씨 상담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여객선 타고 고향 가는 분도 있으시죠? 해양수산부가 추석 연휴에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연안 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이 기간 총 41만 6천여 명이 연안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14일이 가장 붐빌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수부는 예비선 6척을 추가 투입해 여객선을 139척까지 운영하고 운양 횟수는 5,100여 회로 평소보다 11%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여객선의 출발, 도착 시간과 운항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는 연안 여객선 터미널 7곳의 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를 면제해준다고 하니까 추석 귀성 귀경길 여객선 타고 편안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석 연휴 기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급여 비용을 최대 7일 앞당겨 오는 13일 지급합니다. 통상 요양급여 비용은 지급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 날 평일에 지급되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추석 연휴가 끝난 19일, 20일이 돼야 요양급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되면 요양기관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요양급여 비용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 비용을 앞당겨 지급받는 요양기관은 2만 2천여 곳, 금액은 약 7,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구매 대행으로 들여온 어린이 완구, 물놀이 용품에서 유해물질이 대거 검출됐습니다. 조사 대상 27개 중 1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는데요. 무선 조종 자동차 등 전동 완구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기준치를 크게 넘어섰고 튜브 등 물놀이 용품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69배 초과했습니다.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제품에서는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들이 검출되는데요.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들을 판매하는 구매 대행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를 권고하고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또 소비자에게는 구매 대행으로 어린이 용품을 구매할 경우 안전 인증 번호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늦은 저녁부터는 차차 그쳐가겠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은 내일 오전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최대 8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와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 많게는 6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휴일까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가 25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 30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25도, 낮에는 서울 30도, 대전 32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 23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7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아침 기온 25도, 부산 26도 보이겠고 낮에는 광주와 부산 32도 예상됩니다. 내일 서해상에는 비가 내리면서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부터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벌초와 성묘 많이들 하러 가실 텐데요. 9월은 벌의 활동이 많아지는 데다 올해는 폭염으로 말벌의 수도 늘어나서 벌쏘임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때는 흰색 계열의 밝은 옷을 입으시고 벌초나 성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수풀에 말벌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